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오늘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먼저 오늘 함께할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전 부원장 이렇게 두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 김영환 전당은 6억 전달했습니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갈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글쎄요. 그걸 이제는 몰랐다.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야? 그럼 누구의 선거에 돈을 준 거냐 이거지. 이재명 그 변호사의 그 힘을 갖다가 손을 내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지난번 뭐 대선 경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 잘 됐죠. 자, 혐의 입증에 나선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의 메모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측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그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작성한 메모입니다. 이 리스트 괄호 열고 골프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골프라고 적어놓은 건 골프 약속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자, 4월 25일 1, 5월 31일 5, 6월에 1, 8월 2일에 1. 날짜와 뒤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1억 원, 5억 원, 1억 원, 1억 원 이렇게 해서 총 8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 메모를 이모 씨가 작성한 이 메모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메모장의 숫자, 자금 전달 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이 내용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조작이라고 하는데 송금 영수증이 나왔다. 메모 작성자가 8억 원을 마련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의 측근 이모 씨라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고 메모의 작성 시기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조작이라고 하지만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었던 시기에 이 메모가 작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라고 적혀 있는 이 메모 4월 25일 1억 원, 5월 31일 5억 원, 6월 달에 1억 원, 8월 2일에 1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갔고 그 돈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자금으로 쓰여진 것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는? 저 내용은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거는 처음이지만 네. 그 전에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라는 사람이 네. 남욱 변호사의 요청을 받고 저 현금을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 현금을 어렵게 만들어서 남욱 변호사를 주었고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를 통해서 이제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는 건데. 네. 저거는 뭐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은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시작됐죠. 네. 그 훨씬 전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설 말대로 사실 조작할 이유도 없고 어찌 보면 쓸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메모용으로 지금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저기에 또 하나 그 과거에 나왔던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용 부원장하고 유동규 본부장하고
그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 뭐 네네. 이거 아마 그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그거하고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돈을 준 시점, 장소 이게 대부분 일치합니다. 글쎄 뭐 제가 보기엔 그 정도 되면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을 때 저 그 증거가 어떻게 활용되고 그게 이제 실제 유무죄의 결론에 어떻게 그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인지 네네. 한번 지켜보시죠. 이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보수 언론에서 일반 기사가 아니고 이제 사설을 통해서 저 네. 메모를 이제 크게 부각시키려고 근데 이제 최초 보도는 네네. 어제 한겨레에서 나왔어요. 예. 하여튼 사설에서 지금 나왔는데요. 또 메모라고 하니까 저 옛날 또 메모 사건 유명한 게 하나 있어가 기억이 납니다. 성완종 메모 사건이라고요. 그분은 이제 전직 그때 국회의원이셨죠. 그분 메모에 여러 명의 정치인이 네네. 실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김기춘, 홍문종, 이왕구, 유정복 이런 분들의 이름이 액수하고 실명까지 거론이 됐는데 그게 재판에서는 다 무죄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런 간접 증거 메모를 가지고는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고 재판을 통해서 더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지금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지금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본 책 중에 도쿄 지금 특수부의 붕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게 나와요. 도쿄 지금 특수부에서 계속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심정을 굳히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고 할 때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이번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도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재판을 통해서 정말 엄정하게 진실이 가려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새로운 폭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신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만배를 통해서 그리고 김만배가 측근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이해찬을 연결시켜줬다. 자, 이재명과 이해찬의 연결고리가 이화영이고 그 이화영을 소개시켜주고 이화영을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김만배였다라고 유동규 씨가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은 이 전 대표가 지원을 결정한 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과 연결이 되자마자 드디어 우리에게도 정치적 아버지가 생겼다며 기뻐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했고 대선 경선 때 이 전 대표의 지지 조직이 이 대표 지지 모임으로 재편되도록 힘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보시죠.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오랫동안 함께 몸담은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친분은 누구 한두 명의 소개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 과거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이미지 그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죠. 저도 처음에는 그 긴가민가 할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혼자서 어려운 그 난경을 이렇게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몇 년도까지 긴가민가 하셨어요? 한 3년? 18년도까지 그랬습니다. 2018년까지? 제가 당대표 돼가지고 당대표는 경기도 지사하고 정책 협의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서야? 예, 그때 내가 해보니까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2018년에 가서야 사실은 아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재판 중이고 언론에 하도 나쁜 게 많이 보도가 되니까 그렇죠. 예. 좀 저도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자, 이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서울신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 들려드린 이해찬 전 대표의 목소리를 확인해 보면 2018년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큰 연결고리가 없었다. 본인도 인정했고 18년 이후에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보통 뇌기가 아니구나라고 본인도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조금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희찬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요. 네. 이 거물 정치인과 친해지는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측근을
내가 좋은 자리에 임명시키거나 데려오는 거 굉장히 흔한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새로 만듭니다. 네. 보통은 이게 뭐 경제부지사나 정무부지사 이런 쪽으로 쓰이는 자리인데 평화라는 키워드를 새로 창작해내서 만들어서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을 거기에 임명을 한단 말이죠. 네. 그 전까지는 뭐 이화영이라는 인물과 이재명이라는 인물 사이에도 별 접점이 없었어요. 그거부터가 사실은 이제 이해찬이라는 인물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 대부나 뒷배로 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죠. 네. 본인의 뭐 외부 지지 기반 조직이었던 광장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어떤 결속 관계는 지난 민주당 대선에서부터 많이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그 배경에 김만배라는 인물이 있었느냐가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인데요. 네. 이게 사실 김만배가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대장동이나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 쌍방울 관련된 사건의 핵심적인 키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유동규나 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자꾸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1년 내내 나온다는 거죠.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이끌 만한 당대표로서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재판에서의 어떤 중요한 쟁점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매달, 매주, 매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또는 이제 측근들의 공판을 통해서 줄줄이 터질 텐데 네. 민주당은 그런 민생 이야기 하나도 못하고 1년 내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만 방어하다가 총선 치러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명들이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서재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김만배나 측근 이화영 통의 이런 전언이긴 한데 그 전언의 어떤 취지나 배경 자체는 결국에는 이화영, 즉 지금 이제 그 대북 송금에 어떻게 보면 그 함께 동조했던 그 의혹을 받는 이화영과 이제 이재명, 이해찬 연결되다 보니까 이것이 대북 송금에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재명이 있지 않냐는 그 취지에서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과 사실 계속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이 창작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니고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또 대북 송금과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18년 9월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제가 상금 부대변인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2020년 이후에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 할 때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사실과 사실인데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가 저를 이재명 대표와 속에서 산하기관에 갔냐? 그거는 아닌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창작 소설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2018년도는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잠재적인 어떤 대권 주자로 반열에 올랐고요.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전까지는 몰랐다. 김만배 예전에 뭐 몰랐다 안다 이런 진실 논쟁도 있지만 그냥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 대한민국의 리더로 그 전에는 제 인식을 못했다가 2018년 경기도지사 했을 때를 보니 경기도 성남시장 때나 어떤 치적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측근 이화영을 예를 들어 뭐 한 자리를 줬다라고 그게 사실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연결하기가 조금 약한 부분은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서 사실 커왔잖아요. 네. 중앙 정치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대권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중앙의 큰 뿌리를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일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는 이해찬 대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마침 또 김만배가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이 있고 그다음에 이해찬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치적 기반만은 아닌 거예요. 이들이. 왜 그러냐면 왜 김만배는 갑자기 등장해서 대장동 사업에 들어갑니까? 사실은 김만배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거기 업자들이 선수들이 다 있었거든요. 유동규 있고 뭐 남욱 변호사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안 하고 거기다 김만배 씨가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가 저는 다 섞여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화영 이 전 부지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또 평화부지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쌍방울하고 또 엮여요. 또 북한에 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게 이 사람들이 전체가 저는 한 몸이 되어서 이런 일을 벌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네. 나중에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김만배하고 이화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결국 제일 먼저 입을 열 사람은 김만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의혹도 이재명 대표를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곧 기소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밖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과거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공방을 벌였던 장면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따져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백현동 개발 사업성 없는 땅을 받고 특혜를 제공해줬다라는 의혹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제기했고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남시 4단계 용도 변경 대가로 8년 전 R&D 센터로 기부 체납을 받았는데 이 R&D 센터 단지를 꾸며야 할 이 땅이 지금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문을 봤더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 성남시에게 충분히 설명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업성 없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를 받아줬고 용도 변경해줘서 특혜를 제공해줬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기부 체납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행사로서 이제 그 성남시로부터 뭐 이런저런 인허가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들의 적정 이익을 확보하고 나머지 터무니없이 커지는 이익에 대해서는 뭐 도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 공공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는 일종의 공공환수, 이재명 대표가 맨날 얘기했던 네. 공공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부 체납을 뭘로 했느냐? R&D 센터 부지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부 체납은 받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용도 변경해주고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가가 뭐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밝혀야 될 부분인데 저 R&D 센터 부지라는 게 뭐 대략 따져보면 한 8,000평 정도 되더군요. 네, 네. 자, 그런데 그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주변에 주거지가 없고 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해도 R&D 센터 부지는 물론이고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해도 이게 사업성이 도저히 없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땅이다. 네. 이런 공문을 성남시에 2차례씩이나 냈어요. 그런데도 그 기부 체납을 받아주고 각종 특혜를 준 겁니다. 일종의 2중, 3중 특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저기 사업성이 없다고 한 것은 저기 주관적인 판단이죠. 언제든지 경기가 변하면은 사업성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대장동 사업도 맨 처음에 거기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이 낮다고 보고 확정 이율 25% 이렇게 받아간 반면에 개발업자들은 이제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민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 4단계 용도 변경 갑자기 몇 단계를 뛰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시행사가 요구한 것은 3단계인
이종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걸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시행업자가 요구한 것이 그거였어요. 저기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시행업자가 요구한 대로 해주면은 그거는 이제 오히려 특혜가 생길 수 있는데 시행업자가 원하지 않은 것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했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판교처럼 그 지역을 판교처럼 만들기 위해서 R&D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8,000평에 해당되는 이제 R&D 부지를 확보했다. 그게 바로 성남시의 이익으로. 확보했는데 왜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입주할 기업이나 이런 게 마땅 찾아가지고 뭐 장래에 또 얼마든지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언제나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게 이제 2015년 일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지금도 공터로 있거든요. 네. 왜 그랬겠어요? 뭐 그건 뭐 따져볼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그 시행사 업체가 3천억 가량의 돈을 이익을 봤어요. 네네. 엄청난 특혜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그 경기도 그 성남시장 선거 때 그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이 이 업체에 영입이 돼요. 네네. 지금 핵심은 지금 검찰은 그거를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특혜를 김인석이 어느 정도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돈을 안 갔을까요? 검찰은 그 지점을 볼 거예요. 과연 이것도 어떤 저수지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그 돈이 대선 때 흘러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닌지 저는 그 지점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조만간 언론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시는 거 아닙니까? 추리하고 추설하시는 아니 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성남 FC 사건하고요. 지금 정자동 호텔 의혹 사건하고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측근들이 그 업체와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바보가 아닌 한 그거 다 수사해서 조금 있으면 밝혀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자 강성 지지층들인 개혁의 딸들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까지 장악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보시죠. 개딸에 점령된 민주당 신문고 강성 팬덤에 갇혀서 내부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반란표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징계해야 하고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하자라는 청원 글들이 지금 게시판에 굉장히 상위권에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수만 표의 동의를 받아냈고 청원 상위권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대비한 대선 길터주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뭐 당헌에는 그렇게 돼 있답니다. 1년 전에 당대표를 그만둬야 하는데 탄핵이 됐을 경우는 예외로 하자. 1년이 안 됐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 이런 내용까지 지금 청원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청원 내용들을 저희가 좀 따로 좀 모아봤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청원 게시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생부가 된 민주당 청원 게시판 1등. 지금 7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은 박지원 전 위원장의 출당 권유 내지는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7만 6천 동의를 받았고 7만 명의 또 동의를 받은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하자. 그리고 5만 명, 4만 명, 3만 명의 동의를 받고 있는 3, 4, 5위 역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청원 내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당헌 25조 예외 조항을 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되면 바로 출마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 놓고 체포 동의안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 공개하자. 그리고 2차 영장 청구가 오면 그때는 전면 거부를 촉구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담겨 있는 민주당의 청원 게시판 모습 보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저런 것 때문에 그 청원 게시판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흔히 언론에서 보면 뭐 120만 명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청원 게시판에 가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근데 청원 게시판에 늘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중에 일부 아주 소수란 말이죠. 그렇죠. 10%도 안 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아마 거의 겹칠 거예요. 1, 2, 3, 4 뭐 저기에 이제 그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동의를 하고 한 사람들이 겹칠 텐데 그러면 나머지 이 활동성이 없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있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 중에서 아주 강성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런 거를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계속 이제 받아주고 뭐 좀 동의해주고 그런 쪽으로 제도화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당은 목소리 큰 사람들의 놀이터처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가 과거 조국 수호 세력 뭐 이런 얘기 때 많이 봤지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점점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 저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저는 선택할 문제인데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방치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추기는 쪽으로 그 지금 그 여러 가지의 당의 노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뭐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민심으로부터 점점 민주당이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만 명이 넘어가면 5만 명의 동의를 넘겨받으면 일단 당에서도 입장을 내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원 25조 예외 조항 두자 이런 것들 이미 5만 명 넘어섰거든요. 입장 언제쯤 발표하실 겁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차근차근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네.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게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말씀드리지만 대학생이나 여성 청년들이 어떤 자기 문제를 정치권 해결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자발적 모임이 있는데 사실 개혁의 딸 뭐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야 나 40대고 남자인데 나는 그러면 저기 청원했는데 나는 왜 개혁의 딸인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강성 지지자들 혹은 민주당 고관여층에 대한 것이지 개혁의 딸이라는 주체가 되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다. 왜 7만 명 중에 사실 성별이라는 나이를 보면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체포 동의안 부결 자체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나 검찰의 어떤 그런 싸움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표를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울분이나 분노에 대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게 전체 우리 민주당원의 주류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 또 이재명 당대표가 서로 내부 분열이라든지 누굴 출당하고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꾸준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저런 게시판이나 댓글을 쓸 수 있는 자유는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근거나 혹은 인신 그 욕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걸려지는 그런 민주당의 어떤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바라시는 바는 잘 알겠는데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신문을 보면 그게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사이에 강성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딸 일주일 새 2만 3천 명 당원 가입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중앙일보에 실렸죠. 한 주 새 2만 3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제명인의 마을 등 이 대표 팬클럽을 중심으로 당원 가입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대부분 이 2만 3천 명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일 것으로 추정되고 안호영 수석 대변인도 하루 평균 4천 명 가까이가 입당하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딸들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권리당원의 입당 행렬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고 있거든요. 안호영 대변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월 27일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권리당원 지금 당원 입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3,369명이 입당을 해서 매일 평균 3,895명이 입당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강성 지지층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안호영 대변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강력한 지지층들은 더더욱이 결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합 차원에서는 장혜찬 이사장님,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정서와 이 대중 일반의 정서가 늘 일치하진 않죠. 그걸 이제 그 괴리감을 좁혀가는 게 정당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게 되면요. 지난번 체포동의안 반란 사태 이후에 단순히 당과 일반 국민의 정서가 괴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 안에서도 친명이나 개딸이라고 하는 주류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쓰고 무슨 그 개딸들이 만들었다는 전단지 보게 되면 이번 뭐 반란 사태 주요 인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고 갑자기 저는 아까 우리 청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뭐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코너에 몰린 걸 주변 사람들 애꿎은 문통이나 이낙연 전 대표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굉장한 고름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의 이준석 전 대표처럼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내부 총질을 하거나 선거 권한도 없는데 막 난리를 치거나 뭐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가 뭐 한 10%라도 이해했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에서 책방하면서 감자 심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미국 가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나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 두 분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까지 막 타겟으로 삼을 정도로 이 개딸들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과연 이 100만 당원이라고 치면 그중에 개딸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분들 다수는 또 친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지금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대선 주자급 구심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 숫자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한때 줄이었던 친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걸 한번 이 친명이나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나중에 총선 국면에서 굉장히 강한 충돌로 민주당의 내분이나 분열을 비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민주당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론 지지도 계속 빠지고 있고 이게 또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장기적인 추세로 갈 수 있어가지고 큰 걱정인데 그러나 민주당은 정통 정당이고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이 위기도 저는 이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조금 자제해줬으면 하는 분위기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심각한 내용이 빠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비방하고 서로 간에 이게 극심하게 대립하는 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이 노리는 바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냉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극단적인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 또 개혁의 딸들 이분들도 민주당의 뭐 목소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후보 이재명 대표 쪽에 선 분들이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성찰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비명계에서는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검은 먹구름의 일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다. 이재명 대표도 당 그 사법적 의혹에 정면으로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방탄정당, 사당 혹은 팬덤 정당의 우려 또는 그런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한테. 근데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물러나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반면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을 좀 줘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안민석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은 내년 4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국면을 돌파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쪽에서 막 탄압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발휘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기다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의원들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친명, 비명, 힘 모아서 검찰 정권과 맞서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는 것이 지금 이제 대세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 대표를 향한 목소리들이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CBS 기자가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 사퇴할 가능성 1도 없다. 사퇴할 생각 1도 없다. 그리고 옥중에서도 공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글쎄요, 뭐 그런 제가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옥중 공천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 출연하다 보면 네.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는 그 비명계를 향해서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간다. 옥중에 가서도 공천할 거다. 그러니까는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지금 거의 패싸움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검찰의 수사나 또 국민의힘 입장이나 뭐 대통령은 더더욱 그렇고 뭘 노리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민주당에 뭘 노리고 할 수도 없어요. 노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는 사실은 그 대표가 되기 전부터 계속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나중에 그걸로 그 민주당은 갈라지고 분열될 거다. 그러면 이재명을 대표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했고 국민의힘 쪽에 나와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다 예측된 건데도 불구하고 나중엔 그거를 검찰 탓, 국민의힘 탓, 뭐 윤석열 대통령 탓 이렇게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거의 핵심은 공천입니다. 공천권을 누가 가질 거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공천권을 놓지 않을 거다. 것이다. 예, 그럼 핵심은 뭐냐면 옥중에 가서라도 내가 감옥 가서라도 공천권은 내가 할 거니까 당신들은 딴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뭐 비슷한 건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내년 그 4월 총선 전에 네. 구속이 될 것이냐 그거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모르니까 다 이런저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뭐 옥중에서도 공천할 것이다. 뭐 그것도 가정이에요. 그러나 현재 국면이 이재명 대표한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CBS 논설위원장의 그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 약간의 진실 공방은 있습니다만은 그 기자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아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본인이 판단을 한 거잖아요. 판단을 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년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안 내려놓을 거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지금 비명계에서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1년 넘게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이 갈등, 공천권 갈등이라는 건 정말 심각한 그 내용을 초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상태로 1년간을 과연 그 민주당이 이 갈등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희의 그 정치부 기자 취재 경험으로 보면 이게 임박하면요 무슨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얼마나 대처하고 예상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공천의 어떤 이게 협소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한 각자 의논 자체가 그동안 소통에 대한 부재, 미흡한 게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이유도 없지만 사퇴한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 민주당 지지로 올라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지만 대구에서 이렇게 다 같이 서울 가는 거는 다 방향성은 오른데 부산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울로 갈 때는 KTX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다 이 말인데 지금은 극단으로 갔을 때는 뭐 KTX로 타자 버스로 타자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느냐 당대표 하느냐 이런 문제지만 조금 지나고 소통을 하면 상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전까지는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버스 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그런 의견 자체는 민주당이 총선, 즉 나에 대한 공천을 넘어서 정말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왜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견제도 하고 그런 대안도 제시하라는 높은 명령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 죽이고 당대표를 유지하고 말 것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화를 해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공천이 협소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작은 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갈등이 더 깊어질지 아니면은 화해하고 서로 통합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어제 한 소리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하십시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 필요한 것은 사직생의 결단입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습니다. 자, 저 기자회견을 열어준 사람은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선 후에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성 팬덤이 비난할 때 이 대표는 침묵했고 박 전 위원장을 대선의 장으로 불러내서 사용하고 본인 공천에 이용한 뒤에 필요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일까? 토사구팽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불러서 써먹을 만큼 써먹고 이제 필요가 없으니 내다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원욱 의원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님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표님 방탄 때문에 지금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달들의 지금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혹시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층입니다. 자, 당대표가 움직일 때마다 기자들이 따라 붙는데 기자들의 질문은 항상 동일합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습도 사실 제1야당 대표로서 저런 질문을 계속 받는 모습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는 것도 다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걱정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게 극장식 수사라는 거죠. 극장식 수사. 계속 끊임없이 언론에서 특정인에게 불리한 피의사실을 계속 사실 피의사실 공표지 않습니까? 저게 알고 보면. 그런데 저게 언론에 나옴으로써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불리한 심정을 형성하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기소해가지고 나중에 재판에서는 설사 무죄가 나더라도 이미 정치적 타격은 입을 대로 입은 후기 때문에 이걸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옛날에 저기 광우병 사태 때 이제 MBC를 검찰에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그 당시에 일선 검사들이 이게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반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윗선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무리하게 기소했다. 결국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저게 거꾸로 검찰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기소를 지금 전부 다 추리나 아니면 뭐 추론 또는 어떤 추측일 뿐이지 아직까지 정확한 물증은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나중에 무죄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잘 방어를 해서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나머지 검찰의 기소들도 무너질 수가 있다, 허물어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인들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표에게 질문을 하는 걸 피의사실 공표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맨날 기자들이 뭐 그걸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거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입장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지금 피의사실 공표 얘기를 하시는데 문재인 정권 5년의 유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다 털었어요. 매일 그거를 갖다가 언론에 그냥 다 노출시키고요. 그다음에 조롱을 했어요. 그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한 거예요.
그 유산에 한 걸로 이 피의 사실 공표 얘기를 본인들이 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잣대로 피의 사실 공표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피의 사실 공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면목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민주당이 우겨서 3월 1일 공휴일부터 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해외로 워크숍 떠났던 그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더 좋은 미래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귀국 일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자들이 따라붙을까 봐 일부러 해외를 간 것이다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4시간 넘게 정말 치열하게 당의 미래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신중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관한 토론으로 강훈식 대표 측에서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은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어떤 변명을 대든 이게 뭐 국비가 아니라 본인들의 개인 사비를 썼던 간에 사상 처음으로 3월 1일에 임시국회 열어놓고 해외로 쏠랑 외유하러 간 거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년 바닥을 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더 좋은 미래 측에서 변명하지 말고 좀 반성의 메시지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강훈식 대표 측에서 또 이 비명계인 더 좋은 미래 측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면 만약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게 됐을 때 지금 민주당의 이 여러 가지 혼란이 더 거세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시국회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열어놓고 해외 떠난 행태 그 자체입니다. 더 좋은 미래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 스페인에서 아주 빵끝 웃는 사진들 많이 공개되었는데 거기서 뭐 전자제품 시연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자제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메시지나 어떤 법안 내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외유성 해외 여행 22대 국회에서는 1년 뒤에 뭐 공천 이야기 저희가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른 각도로 근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상황, 이재명 대표의 상황 좀 많이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신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물가가 많이 좀 오르고 있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기름값이 좀 떨어지면서 일단 물가 상승폭은 다소 좀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28% 오르고 외식 물가 7.5%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김밥 한 줄 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가스, 전기, 수도 물가 13년 내에 최고고 서울 지역에서 비빔밥, 냉면 한 그릇 사 먹기도 두려울 정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설렁탕 한 그릇에 12,000원 그리고 특 설렁탕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설렁탕 특 경우에는 2만 원, 물냉면, 비빔냉면 12,000원 뭐 이런 식입니다. 돈 10,000원으로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다른 화면도 좀 보여주시죠. 네, 자장면, 김밥,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거의 한 달에 몇 번씩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대중적인 음식인데 자장면이 1,000원 가까이 올라서 이제 자장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는 7,000원 정도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김밥도 예전에 뭐 1,000원 뭐 이렇게 사 먹었던 기억도 있는데 1,000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3,000원 넘게 내야 하고 삼겹살도 2만 원에 육박합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지출이 많아지면 힘들죠. 그전에는 한 11시 때 아주 했거든요. 문 닫아는 한 9시 되면 끝나요.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한 달에 보통 한 2, 3천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원금이 전혀 없어요. 좀 세금이라도 깎아주면 좋은데. 자, 정부가 지금 물가 둔화세가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언제쯤 떨어질까요? 저게 평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평균 개념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뭐 똑같은 자장면 값도 굉장히 뭐 지금 9,000원, 10,000원 뭐 이 서울 중심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개념으로는 저런 게 혹시 그리고 뭐 물가가 뭐 4%대로 꺾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대부분의 생활 물가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고 있는 생활 물가는요.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지금 하반기에 공공요금 또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정부가 지금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체감할 수가 있을까? 하반기에 공공요금 오르면 또 그에 연동해서 물가가 또 상당 부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하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재한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예. 식사하실 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그쪽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사실 제 지인은 이제 식당 운영하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분들 입장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30-40% 올랐는데 가격을 또 그만큼 또 못 올리는 그분들도 가격을 못 올리는 쉽게 거죠. 못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외부 환경. 그래서 민주당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싸울 땐 싸우고 협치해서 이 지혜를 짜서 국민들 물가를 잡아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나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정쟁으로 할 건 알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저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국민들이 이제 정치적인 신뢰도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3월 8일 되면 국민의힘 이제 여당 대표가 다시 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야당하고 협치할 거 그리고 저런 부분에 대한 대안, 뭐 지역 화폐라든지 정책적 제시라든지 이런 걸 머리 맞대고 또 싸울 땐 또 따로 정쟁을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국민 보기에 좋은 정치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군과 관련된 얘기인데 뭐 딱딱한 얘기는 아닙니다. 군의 메뉴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서울신문 보시죠. 군의 급식에 흰 우유를 줄이고 병사들이 흰 우유 먹기 싫어한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는 흰 우유만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대신에 두유, 주스 이런 부분 지금의 현재 MZ세대 군대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이제 배급을 해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선호도 우선으로 하겠다. 삼겹살도 자주 제공해주겠다. 지금 화면 나오는데 가공 우유, 뭐 두유, 주스 주겠다라는 내용이고 볶음고기, 국거리 고기 할 때 앞다리살, 양지 다소 좀 저렴한 부위를 사용했던 반면에 앞으로는 장병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살치살이 들어가 있는데 살치살이 굉장히 비싼 건데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놀랍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들로 메뉴를 좀 바꿔주겠다라는 차원이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월 1회 13,000원 정도 수준에서 외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군대 이 정도면 뭐 갈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사실 저희는 그 아이가 막내가 네. 대학을 안 가고 군대를 갔어요. 군에 가 있습니까? 예, 지금 군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처음에 이제 훈련 기간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은 군대 가도요. 저녁이면 전화 통화가 되게 자유로워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MZ 세대, 2030은 정말 저희 세대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밤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여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먹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사실 집에서 먹는 거하고는 같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사실 그냥 당연한 거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본인은 사실 흰우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흰우유가 나와서 제가 웃음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유, 주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아이들 그 2030 수준에 맞게 하려고 군이 노력은 하고 있구나 뭐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어른들 저는 군인의 딸인데 군인 가족이었는데 아버지 세대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는 뭐냐면은 그런 걸 불만하지 않았거든요. 뭘 줘도 다 감사합니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최병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아니 사실은 군인이라는 거는 군인이라는 건 거기 가서 이렇게 직장이 아닙니다. 편하게 뭐 살려고 직업 한 군인들도 건 아니에요. 있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전쟁에 대비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훈련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 생각은
좀 가혹한 환경 같은 것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죠. 네.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이면 진짜 가공 우유 뭐 무슨 우유 뭐 이런 거 먹고서 그 전쟁 치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가혹한 훈련 기간에는 또 훈련 기간대로 그 해야 될 것이고 평상시에는 또 평상시대로 그 어떤 병사들의 그 여러 가지 취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제공하려는 노력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훈련. 이때는 또 전쟁과 같은 그런 조건 하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 공교롭지만 타이밍상 훈련이 제대로 안 된 혹은 정신 상태가 조금 부실했던 어떤 군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한 민간인이 자신이 복무했던 그 곳에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민통선 앞에 가서 나 간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가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통과시켜 줬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통선이 28분간 뚫려 버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20대 남성을 검거하고 났더니 대공 혐의는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전방 경계 태세에 또 허점이 등장했다.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군의 해명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이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빨간색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떻게 해명했냐면 군은 병사들이 이상 상황을 파악한 뒤에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걸 발생한 걸 신속하게 취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납득이 잘 되십니까? 경찰 출신이시죠. 납득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상급부대 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장이 뭐였는지 저는 만약에 그분이 사복을 입고 있었으면 당연히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상급부대 간부라는 말에 저렇게 쉽게 문을 열어줬는지 그야말로 군의 이제 경계태세 회의다. 지금 현 정부가 그렇게 이제 대북 강경책을 취하고 있고 이제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고 네. 또 이런 일에 또 전 정부를 끌어들이지 않을까 뭐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군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짚어드릴 텐데요. 이제 투표율이 50%가 넘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발표가 됩니다. 투표는 오늘까지 마무리고요. 자, 내일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 선거 개입 논란이 또 벌어졌습니다. 관련한 신문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바로 보도록 하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A씨가 김기현 후보 지지를 하는 그런 홍보물을 전파하는 걸 부탁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를 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이걸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 저희 김기현 대표 이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콘텐츠 올라가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전파하실 방이 있으면 전파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사 부탁을 드린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홍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걸 또 노렸던 것 같고 그래서 김기현 후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거나 이게 또 전파할 수 있는 방이 있다면 공유할 수 있는 방이 있다면 거기에 좀 공유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경쟁 후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경쟁 후보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김기현 후보의 해명도 한번 들어보시죠.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기현 후보한테 최대 악재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폐를 끼치는 후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은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원칙에 안 맞는 이런 일들은 이제 생기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도 언론 보도를 본 외에는 아는 바가 없고요. 글 올린 사람의 글 내용에 대해서 단톡방 참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지나치게 논리 비약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실관계 좀 파악이 되면 그 실체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겠죠. 장영찬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크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거 두 가지 결이 좀 다른데요. 단순히 이 행정관이 어느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었다. 근데 그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김기현 후보 홍보하는 메시지를 올렸다라는 것까지는 문제 삼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녹취록이 하나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법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거나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행정관이나 이 문제가 된 행정관이 소속되어 있는 비서관실에서 경위를 파악해서 입장을 좀 간결하게라도 밝히고 재발 방지라거나 하는 것 등을 좀 내는 것 정도로 가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비서관이 왜 저런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의중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인 겁니다. 보통은 최소한 100번 양보해서 보이지 않는 손, 모르게 하면 되는데 대통령 자체가 보이는 손으로 해서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고 싶은 의욕이 있다 보니까 밑에 참모들이 충성 경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의 민주주의나 정당 운영 체제에서도 이건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걸 떠나서 더 큰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행정관의 행동이었다. 그렇죠.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경질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경질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행위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전당대회는 이제 오늘 투표를 마무리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5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 ARS, 마지막 날 ARS까지 포함하면 60%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여기 두 후보들도 나와 계신데 장영찬 이사장 이미 목이 다 쉰 상태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후보께서는 투표율이 높은 게 누구에게 유리하다? 최고위원 후보들에 유리한 것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에게 일단 유리하죠.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높은 건요. 당원들이 1차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1차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딱 결선까지 안 가게끔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결선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다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지 그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런 마음들을 제가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처음 있는 100% 책임 당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투표율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표현은 안 했지만 이번에 이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지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투표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조직 투표냐? 사실 조직 투표 가지고 이렇게 60% 가까이 저는 60% 좀 넘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61%. 왜냐하면 오늘 투표율이 만약 5%를 넘기면 그냥 60%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되면 이거는 조직 투표만의 힘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있는 선거라 많은 관심이 있다. 나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내일 오후에 나오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도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일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미래를 위해서 일단 결단했다. 기시다 총리도 건전한 관계 회복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새 장이 열렸다라고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일 관계가 4년 만에 정상화 수순, 한미일 삼각 협력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긴 합니다. 일본 기업에게 면책을 줬다.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제 이 발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최영민? 글쎄요, 지금 이 시점에 일본이 반성을 안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죄를 안 하고 이 상태로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움직일 수 없는 변수인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럼 이 움직일 수 없는 변수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다 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라도 결단을 내리자. 그리고 일본 측의 호응을 촉구하는, 저는 그 방식이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일정 시점에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저는 그 결단이 20여 년 만에 다시 지금 정치권에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중대하고 예민한 문제를 너무 쉽고 빠르게 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빠르게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북핵 압박을 위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일의 공조가 뭐 중요하다 인정을 하고, 또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국력이 지금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미국의 권위지에 보면은 한국이 6위고 일본이 8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국력이 앞서 이렇게 신전한 시점에서 과거의 오부치 발언과 지금의 윤 대통령이 결단하고는 결이 다르다. 오부치 선언은 진정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합니까? 기사총리 사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국력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능가하고 있고, 지금 1인당 GDP가 1인당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실질 GDP가 지금 우리가 앞선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본에게 좀 낮추는, 고개를 숙이는 이런 모습을 보아야 되는지 저는 지금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늘 똑같아요. 맨날 죽창가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일본을 욕하고 뭐 하고. 근데 사실 외교는요, 실리 외교입니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자해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핵심은 뭐냐? 지금 어렵게 고육지책으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서 내놨잖아요, 대안을. 그러면 민주당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도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욕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이 결단 내렸는데 결단을 놓고 여야 입장 엇갈리고 좋게 보는 분 계시고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정부가 또 설득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토망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